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와, 한때 세계 최고의 기업, 최대 기업이었던 엑슨모빌이 조그만 투자사한테 무릎을 꿇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그 녹색 전환과 관련한 얘기인데 엑슨모빌에 대해를 무릎 꿇린 어떤 작은 헤지펀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엑슨모빌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글로벌 에너지 기업, 이른바 오일 메이저라고 불리는 회사들이죠. 이 오일 메이저들은 정말 전설로만 나오는 중동 전쟁을 종용하고 카다피의 어떤 리비아를 점령할 때 석유 수출망을 끊고 그러면서 정말 전 세계의 경제, 정치, 군사를 좌지우지했다고도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들이 오일 메이저인데요. 사실 엑슨모빌은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시가총액이 1위 기업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전설적인 석유왕 록펠러가 만들었던 스탠다드 오일의 후신인데요. 스탠다드 오일은 미국의 석유 생산량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독점력을 발휘하다가 미국 정부가 반독점법으로 여기를 34개 회사로 쪼갠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중에 스탠다드 오일의 지주사가 엑손이 됐고 또 가장 중요한 뉴욕 스탠다드 오일이 모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엑슨과 모빌이 통합이 되면서 엑슨모빌이 됐는데요. 칠공주라고 불리는 쉐브론, 브리티시 페트롬, 로얄 더치 셀 모두 스탠다드 오일에 있는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살펴보면은 엑슨모빌은 스탠다드 오일의 어떤 후신으로서 제일 상징적인 정유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를 공격했던 헤지펀드는 엔진 넘버원이라는 작은 헤지펀드입니다. 여기에는 보유 주식 수가 한 400억 원, 0.02%밖에 안 됐는데요. 이 회사에다가 엔진 넘버원이라는 회사가 엑슨모빌에다가 주주 제안을 했고 이사회 10명 중에 4명을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로 추천해서 2명이 이번에 선임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엑슨모빌의 어떤 기업 경영 실적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게 있고 정유회사로서 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면서 녹색 전환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 라는 점을 공략하면서 엔진 넘버원이 공격을 했습니다. 처음에 엔진 넘버원이 공격을 할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아무리 썩어도 준치지 엑슨모빌이 저렇게 작은 회사의 주주 제안을 꽤 굴복할 수밖에 없겠느냐라는 생각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엔진 넘버원의 지적을 보면은 한때 500조 원이 넘던 엑슨모빌의 시가총액이 지금은 100조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거는 엑슨모빌 경영진이 기후 대응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투자할 때 잘못된 곳에 너무 많은 자산을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업이 외부 효과, 어떤 기업에서 생겨나는 외부 효과를 내재화하는 것을 잘 정리를 못했다, 잘 포함시키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얘기냐면은 그동안은 어떤 기업들이 내뿜는 공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익과 직결되진 않았었어요. 이른바 외부 효과라는 건데 자기의 수익과는 별개로 외부, 또 사회적으로는 피해를 끼치는데 이거를 보상해 주진 않는 그런 걸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엔진 넘버원이 이거를 뜬구름 잡는 ESG를 지적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이고 재무적인 수치들을 들이댔었는데 일단 10년간 배당금을 포함한 엑슨모빌의 총 주주 수익률을 어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13년간의 엑슨모빌의 총 주주 수익률은 마이너스 14.8%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S&P 500 기업들의 어떤 수익률은 플러스 271%나 됐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엑슨모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말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엔진 넘버원은 일단 자금력 악화로 최근 몇 년간 배당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정유 사업이라는 게 대단하게 확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내면서 배당이라도 많이 주는 걸로 유명한데 오히려 정유로 벌어들인 돈을 제대로 투자를 못하는 바람에 배당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생겼고 지난해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배당금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엑슨모빌은 지난해에 25조 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다라고 봐요. 그 당시에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할 정도로 유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고, 그러면 정유회사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던 석유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좀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데, 어쨌든 엑슨모빌 입장에서는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2년 동안 정말 다우존스 지수가 생길 때부터 있었던 92년 동안, 다우지수라는 거는 미국을 대표하는 30개 기업이 이제 모여서 만든 지수인데, 92년 동안 유지했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에서 퇴출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와, 이게 참 그 정유회사들의 이전의 위상을 생각하면 정말 굴욕적인 건데요. 그 엔진 넘버원의 두 번째 전략은 주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기에 어떤 합리적인 네 가지 공고안을 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사회를 바꿔라. 그리고 장기적인 자본할당 규칙을 강화하라.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실행해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이사회를 고치라는 거는 자기가 추천했던 이사들을 선임하도록 하라라는 거고, 장기적인 자본할당 규칙을 강화하라라는 거는 어떤 그동안의 어떤 투자 방식, 뭐 엑슨모빌이 정유 산업을 하면서 뭔가 그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쪽에다 투자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녹색 전환의 쪽으로 투자를 좀 강화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본 지출에 대해서 그 엑슨모빌은 탄소 전환을 위해 어떤 총체적인 전략도 계획을 발표하고 있질 않고, 청정 에너지를 투자를 포함한 성장 영역을 수익 다각화를 추구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을 자신들이 개선을 하려면은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진 넘버원이 추천했던 이사들을 보면은 정유회사에서 세계 최대 재생 경유, 그러니까 정유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재생 경유로 해서 전환을 시켰던 그런 회사의 CEO를 이사로 추천을 해서 선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풍력 터빈, 재생에너지인 풍력 터빈을 만드는 베스타 윈드의 CEO를 추천을 했습니다. 사실 이 엔진 넘버원은 너무나 지분율이 작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힘으로 엑슨모빌의 어떤 이사회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엔진 넘버원에 가장 힘을 실어줬던 거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연기금인 캘리포니아주 교직원연금, 이른바 캘퍼스라고 불리는 곳에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엑슨모빌의 이제 3대 주주, 그러니까 제 주요 주주 중에 큼직한 4개의 주주가 벵가드, SSGA,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이 한 5% 정도 가지고 있고 벵가드가 7.7%를 받고 있는데, 다 이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펀드들이 지금 ESG 투자를 강화하면서 이쪽에다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어요. 블랙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표적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그 주요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정말 작은 헤지 펀드가 0.02%밖에 없는 헤지 펀드가 제시했던 그런 주주 제안안이 ESG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힘을 받으면서 엑슨모빌이라는 거대한 회사의 이사회의 주요 이사 멤버로 참여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작년에 에너지업계 주주총회 시즌에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주 의결권이 무려 75건이나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들 ESG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체감적으로 이렇게 경영진이 교체가 된다거나 어떤 작은 헤지 펀드들의 주주 제안안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계속적으로 이어질 테고, 우리나라도 분명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같은 날 나왔는데요. 또 하나의 그 70주 중에 한 명, 오일 메이저 중에 한 명인 로얄 더치셀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그 판결을 받았냐면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9년 대비 45%를 줄여야 된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로얄 더치셀은 원래 그 2030년까지 탄소 감축을 한 20% 정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2배가 넘는 45%를 줄여야 하는 그런 엄청난 그 짐을 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24.4%를 줄이는 것을 우리 정부의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이걸 더 높여야 될 텐데, 일단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단체 지구의벗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그 그린피스와 세계자연보호기금과 함께 3대 환경단체로 꼽히는데요. 일단 쉘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참 어마어마한 오일 메이저입니다.
1907년에 설립된 영국과 네덜란드의 합작사입니다. 정말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그 식민지,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를 많이 지배할 때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그 인도네시아 지역을 지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함대를 이끌고 인도네시아 쪽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여기를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인도네시아 쪽을 일본이 점령했던 이유는 미국에서 그 오일, 그 기름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일본이 전쟁을 치릴 석유가 굉장히 필요했던 때입니다. 그때 일본군들이 인도네시아로 내려와서 이 석유 기지를 점령을 했고 이때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네덜란드의 식민지에서 거기에 석유를 채굴하고 있던 이 오일 메이저가 그 합쳐져 영국과 네덜란드 합작회사로서의 쉘이었습니다. 여기는 석유의 채굴부터 정유, 정제, 유통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는 회사인데요. 전 세계 7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오일 메이저입니다. 전 세계 석유 메이저 빅3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2017년에 영국의 비영리 기관인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 CDP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이 CDP가 세계 10대 기후 악당, 세계 10대 오염자, 기후 오염자로 지정을 할 때 여기에 대표 주자로 쉘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CDP가 1988년부터 전 세계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정말 25개 기업이 1988년부터 2015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을 조사를 해보니까 25개 기업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 한 회사가 쉘이 가장 방출량이 높은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의 멋이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쉘이 진짜 그 인류가 어떤 산업혁명을 시작한 이래 그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에서 2%가량의 책임이 있다. 그 정말 산업혁명이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탄소를 배출했는데 쉘이 2%가량의 책임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쉘이 여기서 정말 이렇게 녹색 전환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그러니까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쉘 같은 경우도 자연 기반 솔루션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숲이라든지 초원, 습지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쉘은 지난해에 발표한 건데 향후 12년 동안 네덜란드에서 500만 구 이상의 나무를 심어서 탄소를 흡수를 하겠다. 우리가 탄소를 배출도 하지만 탄소를 흡수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또 호주에서는 퀸즐랜드의 800헥타르에 달하는 멸종 위기에 처한 자생산림, 원래 있던 삶에서 멸종이 될 것 같은 숲을 재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쉘은 지금도 나이지리아 원유 유출, 가스 폭발, 수질 오염, 주민 탄압 등의 ESG 문제와 관련한 소송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소송이었던 지구의 벗이 쉘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쉘은 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지구의 벗은 그 쉘이 화석연료 기반으로 위기를 초래한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은 5%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걱정스러워요. 쉘이 그렇게 소송을 당했다는 거는 정말 먼 나라 얘기지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 포스코는 기업 신민이라는 캠페인을 2019년부터 진행을 하면서 ESG 분야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회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를 줄이기로 했는데 사실 자기들이 감축하는 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 외부에서 재생에너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나무를 심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10%를 감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크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맞출 수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에너지 전환 속에 놓여있는 모든 기업들, 탄소 배출이 많은 모든 기업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속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남의 얘기 같으면서도 이게 녹색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뭔가 오일 메이저들이 뭔가 나쁘다, 이게 좀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녹색은 좋다, 이렇게 좀 더 나은 지구,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위해 이런 얘기들 하게 되면은 되게 선악의 구도에서 악을 선이 무찌른 것 같은 일이 두 가지가 발생을 한 거예요. 같은 날. 그것도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발생을 했던 건데 사실 이 문제가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의 녹색 전환은 분명하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될 거고, 그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 정부가 이런 흐름을 따라서 가고 있고,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당연히 이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이렇게 정말 사소한 0.0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헤지펀드에게 주주 제한에 표대결에서 실패하고, 로얄 더치셀 같은 곳이 지구해벗이라는 환경단체한테 소송을 당해서 자신들의 목표 계획을 2배 이상으로 탄소를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에 대해서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저는 우려스러워요. 걱정이 돼요. 이게 녹색 전환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데 달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나중에 급하게 달성하려고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게 될까, 그리고 그 경제가 타격 입게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그 약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발제강제에서 이런 녹색 전환 이슈 같은 게 뭐 특별히 재미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는 꾸준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